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출근길 여러분들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노영이의 뉴스 인사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더라고요. 날씨는 좋은데 오늘 하루 정말 약간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 날이지만 좀 더 기운을 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우선 우리 한동희 기자가 준비한 뉴스 픽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사선 의원이십니다. 정성호 의원 모시고 민주당 1등 주자 이재명 대선 후보 대권가도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현안도 같이 살펴보죠. 그리고 목요일에 위클리 코너입니다. 정정보도 시간에는요. 김필성 교수와 함께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감찰 소식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 또 김의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정말 쏟아지는 뉴스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놓치면 안 될 뉴스 중요한 것만 콕콕 찍어서 아침에 간략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뉴스 토마토 기자가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한동인의 뉴스픽.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어제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영업자 단체들이 밤 11시 30분에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심야에 서울 시내에서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량 시위를 벌였는데요.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로 어젯밤 여의도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네. 당장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있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정부가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나왔는데요.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돼서 죄송하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는 예산결산 소위를 열었는데요. 네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경을 3조 5,466억 원 증액 의결을 했습니다. 오. 아직 전체 회의랑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일단 소위에서 3조 5,466억 원을 증액한 거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금액이 꽤 크네요. 네, 그래서 우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3조 2,500억 원이었는데요. 이제 6조가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 분류에서는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했고요. 네. 지원금 최고 단가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보면은 100만 원, 최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15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업 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기존의 6천만 원을 추가로 6천만 원을 늘려서 1조 2천억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의견으로 다른 것도 있는데요. 네. 법인 택시랑 그리고 관광버스 운전자 이 부분을 더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렇죠.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점포 철거비 지원금 단가는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 없는 상황에 일단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제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이것부터도 좀 따져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법 때문에 사실 7월 1일부터는 그냥 해준다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아직은 뭐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지급된 건 없으니까 네네. 좀 걱정들도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도 이게 빨리 끝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네. 폐업 보상금 주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에서 검사가 원래 참고인이죠. 사실은 당사자들도 아닌 사람들, 죄수들을 100여 차례나 불러가지고 연습을 시켰다. 예.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게 감찰 결과 드러났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확히 어떻게 된 걸까요? 어제 이제 법무부랑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제19 감싸기 이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차례 소환을 해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고요. 확인이 됐고요. 네. 또 당시 수사팀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듣고도 기록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또 피의 사실 공표도 확인이 됐고요.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 모해 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서 대검 감찰부로 이청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이제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죠. 임은정 당시 연구관을 관련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게 핵심 혐의고요.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개를 했는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당시 검찰총장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죠. 예. 주임 검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서 제19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 이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네. 결국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수사를 탄력이 받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3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이제 수사 중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로 뭘 뒤집겠다, 어쩌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원래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총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 사건을 사실은 소위 말하는 뭉갰다. 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거 확인이 된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권 아주 큰 거물급 인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축은행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그 참고인이라고 하는 사람 혹은 증인으로 올 사람들을 정말로 막 불러요. 아침 9시가 원래 보통 이제 그 시간이면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도 막 불러가지고 맨날 뭐 조사를 하는데 쓰지를 않아. 그러면은 조사에 남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출정 기록이 나오고. 그러면 그동안 뭘 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면 또 뭔가 그 사람이 예전 진술하고 달라져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사실은 이제 밝혀냈다. 검찰이 네. 그런 동안 관행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김학의 차관 사건 할 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그 사람을 한번 검찰이 먼저 만났다는 것 때문에 파기환송했잖아요. 오염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에 이 모해위증 사건에서 증인을 회유하고 연습시킨 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부분 공수처에서 어떻게 지금 수사를 할지 사실은 좀 신경 쓰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보죠. 이동훈 전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뭐 골프제 받았다 이런 네. 얘기 나왔는데 본인은 공작론의 뭐 희생자다. 예.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예. 네. 지난 13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권, 정권의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여기서 Y는 Y가 윤석열 전 윤석열. 총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여권 사람이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고, 그날이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이고, 네. 그 과정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TV 인터뷰에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논설위원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공격이 다방면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수사를 악용해 이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이러면서
이전 논설위원회 공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리를 조금 뒀는데요. 이전 논설위원 측에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우리가 야당이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고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원래 이전 대표가 SNS에 충격적인 사안이라 이렇게 그 전날 첫 번째 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권도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회 공작에 대해서 크게 반응은 하진 않고 있는데 네.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도 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는지 정확히 밝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쁜 말일 것 같긴 한데 네. 윤 전 총장 측은 좀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제 뭐 지금 한 기자는 뭐 철저히 밝혀야 되고 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그쪽에서 말했다고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랑은 원래는 좀 그 이동훈 전 대변인 거는 네.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원래 그렇게 또 네.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스탠스 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실체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와봐야지 그 네. 얘기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저희가 오늘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코너 지금 대기 중입니다. 여권에서 꾸준히 대선 후보 1위를 지켜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지사를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로 올린 1등 공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이제 이 사선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모셔가지고요 이 대선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 의원님은 되게 아주 신사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국회의원을 4선 정도 하실 정도면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풍파도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이 정치계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만만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 텐데도 정말 아주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신다. 그리고 사람들 대하는 게 상당히 정말 예의가 너무 바르시고 점잖으시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요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제 뭐 그 얘기 때문에 좀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바로 요새 뭐 원래 이 독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고. 네. 제가 이재명 지사 오랜 그 인연이 있다 친구시죠? 보니까 예. 뭐 제가 나이는 좀 더 먹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시군요.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또 뭐 제 의지와 관계없게 네. 제가 가깝다 보니까 좌장이라고 하는데 예. 또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죠. 제 또 의지와 달리 이상한 얘기 많이 구설수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 여쭤볼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재명 지사 예비 경선 치를 때 1대 7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네. 사실은 반 이재명 전선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네. 뭐 돌림빵 당했다 이런 얘기 하셨다가 사실은 어제 조금 곤욕을 치르셨어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다만 맞아요. 집단적인 무슨 따돌림 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표현을 그런 하려고 의미를 쓰신 했는데 거죠. 예, 그렇죠. 순간적으로 제가 비유를 좀 부적절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세균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정세균 네네. 후보가 공격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굉장히 그 점잖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좀 약간 초조해지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후원금이 계좌 개설 3일 만에 15억을 돌파했다. 네네. 첫날에는 9억을 돌파해서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더 많았고, 뭐 아주 그냥 기록을 지금 갱신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후원금 상한액이 25억 6,545만 원이라던데 네네. 벌써 이렇게 많이 모아졌으면 이번 주 안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일단 뭐
돈 많이 들어오면은 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네. 전체 후원자 중에 한 95%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그 중에 뭐 장애인이라든가 청소부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네. 사연을 적어갖고 이렇게 연락 주는 분들 많아갖고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고. 네,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이 있지 않나. 네. 그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이제 성장 배경이 사실은 또 남다르게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많이 작용했지 않을까 네. 싶은데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모이는 게 좋지만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이 중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 후원금이 많다는 것은 네, 네. 그만큼 이제 그분들의 지지나 그분들의 바람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굉장히 힘든,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의 과정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용기를 잃지 않고 네. 또 사법시험 합격하고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그렇죠. 공정함을 보여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분들의 신뢰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하고는 연수원 때 그러면 같은 동기셨던 거예요? 예, 사법시험 동기고요. 같은 또 연수원에서 반이었나요? 예.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예. 같이 모여갖고 공부하는 모임의 멤버의 일원이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사실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그 잘난 엘리트들 틈에서 뭐 왕따 당했다 이런 얘기도 예, 예, 있었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연수원 다닐 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뭐 연수원의 주류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네. 출신들이 많으셨는데 또 그렇지 않으셨고요. 그러나 뭐 성적도 굉장히 괜찮았고 굉장히 뭐 좋은 연수생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후원금 모집에서도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금 모금하고도 조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금이 조금 빨리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금액 자체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 모금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낙연 지사의 상승세, 추격전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네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그렇지는 않고 저는 이재명 지사나 예. 이재명 지사를 캠프가 예. 좀 백신을 맞은 게 아닌가 예방주사 맞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일찍 예방주사 예, 맞았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대세 하다가? 유지를 유지했기 때문에 조금 네네. 약간 안이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캠프가 좀 더 긴장하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좀 바람과 같아서 들쑥날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당황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맞아요. 것 때문에 그 반사이익으로 이낙연 대표가 좀 올랐다고 하지만 네. 저는 그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크게 대세적으로 봤을 때 네. 이재명 지사의 어떻든 선두 위주라든가 또 지지율 상승세는 곧 회복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끊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예비 경선 치를 때 정세균 전 총리가 물론 기습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지만 네네. 그 여배우 스캔들 문제는 뭐 누구나 예상했던 예상 네.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그 태도 논란이 사실은 상당히 네네. 문제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고 사이다처럼 뭔가 좀 이재명식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좀 실망하는 그런 네네. 국민들이 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좀 당황하고 감정 조절을 좀 못하는 네네. 것처럼 보이더라 이랬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후보들 상호간에 어떤 개인 가정사라든가 네네. 어떤 신상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죠. 정책 검증. 예, 나머지 분들이 다 그런 면보다는 그런 개인사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당황한 측면이 있었고 네. 더욱이나 그 여배우 관련 그 네. 스캔들 그 문제는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분이 고발을 해갖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때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으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아는 분이 그런 걸 당내 경선에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약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불찰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후보들의 어떤 정책 측면에서의 어떤 검증 과정에 있어서도 네, 네. 이 지사가 좀 더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사도 그 점은 뭐 세 번째, 네 번째 토론회 때는 좀 수정을 해갖고 그렇죠. 좀 사과도 했죠. 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지분인데 예, 예. 그 여배우는 왜 자꾸 우리 지사님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죽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살지도 좀 잘못 얘기하면 제가 공격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예, 예. 조심하는 게, 정말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좀 저도 느껴집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요. 그 3차 토론회에서 사실은 사과를 하시긴 하셨었는데, 그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물론 같은 후보 입장이긴 하지만, 좀 이제 품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과를 좀 유도한 면이 좀 있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추 장관이 사실은 명추연대라고 해서 좀 다른 후보들하고는 스탠스를 다르게 취하시면서 뭔가 이재명 지사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느꼈거든요. 두 분 사이에 뭐 연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뭐 직간접적으로 그런 연대라든가 또는 의사소통은 전혀 없었고요. 네. 다만 추미애 후보께서 어쨌든 2등에 올라가는 게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등 전략이죠. 2등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 1등 주자보다는 앞에 있는 2등이나 또는 3등 경쟁 주자를 견제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추미애 후보도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셨고 그렇죠. 또 이재명 후보도 개혁적인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평소에 어떻든 공감은 있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저는 뭐 별 정치적인 네. 또는 뭐 정략적인 그런 뭐 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연대는 없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추 장관 쪽의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이낙연 대표도 예전보다는 지금 지지세가 많이 회복이 되어서 올라오는 중이고 추 장관 측에 또 추격도 맹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50% 지지를 못 얻게 되면 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2등으로 올라간 사람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가 형성이 돼버릴 테니까 혹시라도 2등이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될 텐데 네네. 그러면은 좀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 이런 건 혹시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또 민주당을 응원하는 분들의 생각은 본선에서 승리해갖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중도의 확장성이 누가 있냐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 지금 뭐 다른 주자들이 네. 연대해갖고 2등에 몰아주면은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경선 도중에 소위 말하는 거 단일화한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저는 그건 국민들의 어떤 수준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후보들끼리 단일화한다고 해서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다 그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은 그냥 1 정도 될 겁니다. 오히려 될 후보, 네네. 더 강한 후보, 본선 경쟁력인 후보로 저는 방향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좀 뭐 무난하게 지금 뭐 거라고? 자만하는 건 아니지만 50% 이상은 얻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선까지 안 가요? 예, 예. 결선까지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이게 2012년도라든가 2017년도 대선 우리 당의 네네. 경선 과정을 봐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신 듯한 위기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니만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한길 리서치 14일자에 보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양자구도를 했는데 우위의 선거수로 이제 나오고요. 요즘에 계속 추세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리스크를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평이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 쪽이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네네. 그런 추세가 좀 감지가 되십니까 캠프 내에서도?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정책 역량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께서 네. 지지해 준 것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반사체적인 어떤 지지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 역량은 둘째치고 개인적인 또는 도덕적인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검증 단계에 들어서 있는 이 차원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제대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뭐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던 이재명 지사 이제 지지율 같은 게 보통 2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탈피할 수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그렇게 좀 그렇게 보시네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약간 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그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강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네. 그의 정책 역량과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찾아볼 수 있으시니까 한번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특히 그 처가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그쪽은 많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검증은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식구들까지 가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서 네. 아 이게 혹시 본인이 예전에 문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그 해경궁 홍씨인가요? 예, 뭐 그런 그 트위터 문제 관련해서 부인하고 엮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판을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건 어떻게 보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어쨌든 뭐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에 관련해서는 이미 네. 굉장히 그 엄격하고 혹독한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부인 관련해서도 어떠한 증거가 나온 바가 없고요. 네. 다만 이재명 지사가 후보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후보 자연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후보가 관련된 분야까지 다 검증해야 된다는 그렇게 넓게 봐야 되겠죠, 사실요. 그러면 부인도 그게 그냥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이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네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가족이나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족이나 친인척들의 심각한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네. 범죄 혐의 연루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검증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부인 같은 경우도 이미 결혼하기 이전에 상당 기간 동안 두 분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네, 알고 지냈던 그런 얘기 사이였기 나오죠. 예,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검사로서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검증돼야 되겠죠, 사실. 아, 그러니까 좀 더 본인에 대한 검증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네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이 완주를 못할 거다라는 또 시각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건 제가 아직 그 정치적 식견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다만 어쨌든 지금 그의 어떤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네. 그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은 어떤 건지 이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포장지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 전 단계인 가족의 어떤 도덕성 문제들 네.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저번에보다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 지사가 유승민 전 의원을 사실은 상당한 맞수로 꼽고 있는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네네. 혹시 나의 진정한 말씀은 유승민이다. 아, 이제 이미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도 네.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괜찮은 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합리적인, 쪽에서도 합리적으로. 개혁적인 보수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네네. 받고 있고 또 경제 전문가이시고 네. 또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인품이나 자질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오신 분입니다. 네. 다만 그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고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관련해 갖고 지금 야당 핵심 지지층에서 역시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인데 그분들의 네. 반감을 넘어설 수 있을는지 그건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네. 유승민 의원 쪽은 그런 부분을 이제 넘어서야지 그때서야 얘기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쪽에서도 리스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 측에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서 네네. 지금 이재명 지사의 형수과 관련된 뭐 욕설 논란 테이프를 또 틀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는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옛날의 일이 또 발목을 잡고 계속해서 네네.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리스크를 또 여기서 극복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극복하실 어쨌든 거예요? 그 형수 욕설 문제는 성남시장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고 특히 그렇죠. 지난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역시 뭐 다른 측에서 이 테이프를 돌려갖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난 네네.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선택을 받았고요. 네. 경기도지사로서 굉장히 유능함을 또 정책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부분에 어쨌든 형수 욕설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는 네. 본인이 그야말로 대의를 위해 갖고
공적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지위에서 네. 사적인 관계를 끊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욕설을 했다는 그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네.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 꽤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해해 주고 네. 또 결국 이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네. 역시 유능한 또 유능한 능력이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보아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 지사 쪽하고는 좀 원래 그동안에 계속 척을 저왔던 그분들도 결국 내 편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자꾸 이재명이나 정성호가 친문이 아니고 비문 또 심지어는 반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네.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취임한 이래 거의 늘 모든 행사장이나 공사석에서 내가 네. 경기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늘 하고 다니셨고 네, 네, 그랬죠. 실제로 그런 면에서 경기도민들이 네. 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이 제대로 실천하는구나. 이거보다 더한 친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제 지역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네, 네.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사선하면서 굉장히 열세였던 민주당의 지지세를 확장시켰고 그렇죠. 지역에 하면 늘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얘기하고 네.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어떤 그 선의를 믿어달라고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나 정성호가 뭐 친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네. 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네.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진정성을 이해하고 네. 결국 본선에서 이기는 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네. 정권 재창출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하면은 함께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어떤 한 인터뷰를 하시면서 몰랐는데 내가 당하고 보니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참 애썼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더라 이런 말을 네, 했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네.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네, 네,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 다 챙기지 못했지 않습니까? 외교안보 국방 그다음에 K 방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거뒀지만, 측면도 있지만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일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도 받고 뭐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지율도 약간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이재명 지사도 그런 면에서 공감하고 역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네. 또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겪었던 어떤 그런 고뇌라든가 그런 걸 내서 공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얘기를 더 나눌 수가 없는데요. 정말 오늘 대담한 주제 아주 따끈따끈하고 대담하게 잘 다뤄본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뭐 내가 보기에는 유승민 잘 모르는데 깜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저도 민주당은 별론데 이재명은 지지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뉴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평해보는 정정당당 언론 보도, 일명 줄여서 정정보도 시간이죠. 오늘도 정말 촉이 반짝반짝 빛나는 김필상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필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마스크는 빼셔도 될 것 같고. 그럴까요? 예.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관련해서 검사들이 당시 뭐 증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한만호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같은 방에 있는 그 동기 죄수들을 불러다가 위증 연습을 시켰다. 이제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네. 감찰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감찰 결과를 어제 발표했잖아요. 네. 우와, 근데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었고 네. 일단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랐는데 어쨌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뭐 장관이 발표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애초에 대검에서 이제 네네. 감찰 결과가 나왔던 거를 다시 이제 지시해서 한 것이어서 그리고 나온 결과가 상당히 물론 의혹으로는 제기됐던 좀 것들이지만 부끄러운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의혹이 실제로 거의 사실이라는 게 대부분 네. 밝혀졌기 때문에 장관이 나와서 직접 얘기할 만한 내용이었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100차례 이상 관련자들을 불러서 증언하는 연습을 시켰다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인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대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유도한 증언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떻게 위증했는지 위증을 어떻게 교사했는지를 특정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네네. 부적절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실을 브리핑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관이 나와서 얘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정말로 그 정도로 이제 사안이 좀 중대하기도 했고 네. 또 옛날에 처음에 나온 결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 편에 봤을 때는 당연한 것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교사에 대한 증거는 사실 나오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서를 안 적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네. 얘기겠죠. 근데 공소 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다. 그래서 증인 사전 면담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 기록도 보존하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개선책까지는 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뭐 징계하겠다든지 뭘 이거는 좀 절차적 진실이 잘못되었으니까 뭐 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좀 없었지 않아요? 네, 그런 내용은 좀 없었고요. 네. 뭐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그런 브리핑 자리에 와가지고 증거를 하나하나 다 제시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이제 내용들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기록이나 증거들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증을 교사했는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아마 확보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위증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문서로 남겨놨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마 확보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뭐 우영희 변호사님도 실무를 많이 하시지만 이제 그런 부적절한 사실 그 조사, 수사 관행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피타임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그런 네. 것들을 유리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피고인 쪽에 공개하지 않고 뭐 이런 네. 것들이 이런 관행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좀 바로잡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저축은행 사건 때 박지원 그 당시 이제 의원이었죠. 네. 지금은 국정원장이지만 그분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당시에 그 저축은행 장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한 것이 되게 중요한 자료였는데 증거였는데 네. 그분의 주요 진술이 자꾸 바뀌는 타임이 있었어요. 네. 그 타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증인이라고 해야 되나 참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을 이제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가지고 맨날 데리고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만 말을 바꿀 때 뭔가 진술서가 딱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분명히 부적절하게 뭔가가 있었다. 그랬고 그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려줬었고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이 사건도 보니까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사실 매우 중요했었었는데 왜냐하면 한만호 씨가 위증했다라고 본인이 또 막 얘기를 하는 게 막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절차적 진실을 그러니까 더 밝혀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재심까지도 갈 수 있거나 뭐가 좀 뒤집어지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걸로는 조금 약하고요. 약해요? 이제 재심으로 가려면 재심 요건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관련한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네. 어떤 위법한 그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에서는 부적절한 정도인 것까지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의 브리핑만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재심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과거사 사건의 재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관련자들이 고문이나 아니면 부적절한 뭐 이러면 그 불법 감금 이런 것들을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사실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요건 아직 그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될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좀 그런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지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네. 당시에 이 한명숙 총리 모해증 사건에 대한 감찰 제대로 안 하도록 못하도록 한 네. 것이 지금 공수처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조사하는 거는 별개로 또 그건 또 진행됩니까? 별개의 문제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법무부가 이제 감찰 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 처음에 이제 접수됐을 때 이거를 검찰, 그러니까 대검의 감찰부로 이첩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대검 인권부로 이거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걸 인권부로 대배당하고 막 이러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제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네. 어제도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볼 만한 정황은 충분했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감찰부 담당자는 반팔부장은 외부 인사가 영입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찰이라는 특성상 판사 출신의 영입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었는데 네. 인권 담당실 같은 경우에는 인권부장 같은 경우에 사실 검찰 내부 인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비치기 쉬운 그런 거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를 강제로 사실 넘기려고 했고 넘기는 과정에서 뭐 사본 배당이니 뭐냐는 이런 트러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배당을 강제로 넘기려고 한 이유가 있었느냐의 네.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의도가 뭐냐가 이거 중요해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부적절한 그런 결과 사실 100번씩이나 불렀으면 사실 일반적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재배당을 무리하게 하고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이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은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네. 사람들 체포할 때 뭔가 그 절차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해주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이 유죄라 하더라도 뭐 그것에 대해서 무죄를 그때 선고해야 된다. 이런 게 네. 미국에서 나온 그렇죠. 이론인데 네. 예를 들면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했던 사람을 검찰이 증언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한번 불러서 이제 뭔가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이 증언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거 다시 살펴봐라. 그래서 돌려보는 게 그 당시 김학의 사건 관련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이었는데 예.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이 한명숙 모해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미 확정 판결까지 났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증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 증언 연습까지 하면서 검찰에 의해서 증언 연습을 하면서 거짓말한 게 되니까 당연히 오염이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그건 증거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증거 능력이 문제인데요. 이제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이렇게 나누니까요. 그러게 증거 능력의 문제. 증거 능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사건이 지금 한명숙 총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증거의 오염이나 이런 걸 문제를 삼아서 증거 능력을 뺏는 이런 아니면 뭐 증거 능력이 문제가 미수준까지 가면 이제 위법 수준 증거까지 가면 증거 능력이 날아가는 거고 안 그러면 증명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이미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재심 요건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네. 이걸 재심 요건으로 가려면 조금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증거의 신규성 이 새로운 증거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실무상은 재심 사건들을 좀 해보면요. 이제 과거 사건 저도 꽤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의 뭐 고문이나 아니면은 뭐 불법 감금 같은 것들이 인정이 돼서 일단 재심 요건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재심이 개시가 되면 이제 이미 종결된 사건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된 이후에는 그렇게 위법한 그런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날리고 증거 능력을 다시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오염된 증거를 빼버린 다음에 다시 판결을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한명숙 총리 사건이 다른 이유로 재심이 개시됐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로 충분히
그 증거 능력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은데 증거 능력이 의심이 가는 증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증거의 신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복잡스럽네요, 정말.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MBC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예전에 썼던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을 지도했던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경찰 사칭했던 바로 그 사람이 네. 지금 배현진 의원하고 양치 대첩을 벌였던 또 그 양모 기자라는 거예요. 네. 양치 대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배현진 의원 당시 이제 아나운서였겠죠. 그분이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물을 다 틀어놓고 있길래 물 좀 잠가라라고 했다가 자기 좌천당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게 바로 이제 네. 그 양모 기자의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 기자가 지금 이 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본인은 또 경찰이라고 사칭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질문 이제 들어갑니다. 취재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경찰 사칭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우선 취재 과정에서 경찰 사칭하면은 무슨 죄가 됩니까?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이라는 공무원 죄가 자격 사칭의 죄라는 구성 요건이 정확히 뭐죠?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네.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네. 공무원의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저기 직권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은 경찰이 아닌데 네, 경찰이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조사할 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면서 이제 함부로 행사했다. 그쵸. 예, 예. 요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네, 거예요. 형법 118조. 아, 그렇군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도 원래는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사 이게 이제 일반인이니까 공무원도 아니고요. 네. 전화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게 직업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기자가 물어보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또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대답하는 것과 내가 경찰인데 물어볼 게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아,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기자를 포함해서 3명을 지금 고발을 했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적절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아, 이 문제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할 만한 지위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정확히 말하면 네. 이게 이제 부인인 김건희 씨의 지도교수. 지도교수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일단 피해자가 있다면 지도교수 그다음에 그 집에 정확히 말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예, 전화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나는 공무원이라서 겁먹었는데 이런 그 사람이 1차적 피해자고 그다음이 지도교수인데 그 지도교수하고 또 김건희 씨하고 다 한 달이 건너고 다시 한 달이 건너가 윤석열 지금 후보란 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고소 고발을 한 것은 정책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쨌든 자기에 대한 뭐 일종의 네거티브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응한 건 맞는데 과연 이렇게 바로 보도가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를 고발한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서 고발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대선 후보 나온다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이었느냐? 그쵸. 예, 그런 이렇게 생각이 금방금방 또 즉각적 반응하는 것이 옳은가? 예, 그런 이 것이죠. 부분은 좀 변론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갑자기 김의겸 의원이 난데없이 끼어들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옛날에 취재할 때는 말이야 이런 거 되게 흔했어.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물론 뭐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고 본인은 나중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야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일단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형사범죄는 분명하고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판례가 많이 있다는 건 많이 이루어졌다는 많은 행동이 그런 범죄 행동이. 그러니까 그거를 관행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사실은 감싼 듯한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네. 적절하지 못했던 건 맞는데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그동안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인들 사이 언론 뭐 아니면 뭐 언론학과, 언론정보학과나 이쪽 하시는 그런 학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처벌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논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행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과거에 좀 자주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이제 제가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네. 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는 어쨌든 많았는데 지금은 좀 사라졌다. 뭐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 부적절하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이게 뭐 애매하게 이건 처벌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판례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고 이제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 왔다가 하셨는데 네네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이제
그 전과 중에 하나가 검사 사칭이 문제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그래요. 구조가 똑같아요. 검사 똑같아요. 자격 사칭해가지고 그때 150만 원 벌금 예, 받았어요. 그게 사실은 그 탐사보도하던 PD하고 둘이 PD가 이제 이재명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남시장의 그 비리를 캐기 위해서 그 자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라고 사칭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취재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닌데 네. 그 자리에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같이 있었고 당시 변호사가 네. 그래도 공모한 거 아니냐는 이유 때문에 벌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도 사실은 구조가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래요? 것들이 과거에 뭐 그런 관행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라도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건 사실인 거죠. 아니 지금 그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정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아까 그 경찰 자격 사칭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고발한 거 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욕 좀 먹으면 일반인 고소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 그거는 그거랑 같은 겁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 그 대통령이 그런 그런 법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뭐 네. 그거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욕죄를 고소하고 예, 이런 거 그거는 말하나 아마 봐요. 네. 직접 피해자였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게 윤석열 총장이 다시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는 직접 아니니까? 피해자가 보기는 어려우니까. 좋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피해자였다는 것 같아요. 정윤희님. 예, 자, 그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건 너무 좀 오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방통위원장하고 이 양모 기자의 취재하고는 직접 관계가 일단 없고요. 그럼 그 솔직히 말해서 채널이랑 그 검언 유착 관련된 내용까지 얘기해 보면 좀 그것도 좀 예, 하긴 연결 안 되나 그거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거는 뭘 전제하는 거냐면 방통위원장이 개개인의 기자의 취재 관행이나 취재 방식까지 간섭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라서 이거는 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듯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끼어든 것 자체가 말이 안 예, 되는 그런 거다 것이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 궤도 이탈이다. 이 건은 문재인 MBC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지금도 이제 이제 시끄러운 이제 가짜 수산업자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분 사건도 사실 조선일보가 되게 중요한 고리가 되어 그렇죠. 있었고 예. 그 전에도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루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사실 조선일보가 깨끗하냐 또는 전혀 문제가 없냐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소속 앵커나 논설위원 등이 엮였던 수산업자 게이트 네. 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을 하면서 갑자기 언론 궤도 이탈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죄질도 좀 달라요. 아, 죄질이라는 죄질이 달라요? 표현이 좀 그런데 죄질이라는 표현이 네. 어쨌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수산업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조선일보가 기본적으로 권력자들과 가깝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어서 그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면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일종의 권한 유책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쪽과 의심할 만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지금 MBC의 그런 취재 문제는 사실 네. 그 개인적인 그 양모 기자하고 또 네. 한 명 더 있다고 했는데 그 했던 기자가 2명이죠. 예,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실 취재에서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라서 그 정도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제 자격 사칭, 검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자격 사칭이 종종 있었던 건 사실인데 법원에서 매우 가볍게 처벌이 됐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언론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아 선고유예를 예, 선고로 끝낸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선고유예라는 게 사실은 죄가 인정이 되긴 하는데 처벌까지 하냐 이런 경우에 사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죄질이나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보는 그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요. 선고유예는 나중에 전과도 없어져요. 1년 선고유예 그러면 1년 지나는 동안에 잘 지내고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경찰을 사칭하는 것도 문제인데 취재한다 그러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건물이나 이런데. 네, 그것도 그런 이제 경우는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죄로 많이 또 처벌받고 그랬죠. 예, 그것도 처벌 선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기자들이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런 범죄라는 거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나름 뭐 사명감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탐사보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아는 기자분들도 유명한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들도 저 여럿 알고 그다음에 그분들 어떻게 취재하시는지 본 적도 있는데 사실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 방법이 좀 마땅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봤던 케이스 중에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뭐 심각한 비리나 이런 걸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문 앞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 확인을 하고 싶은데 네. 여기서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 경찰의 이제 수사기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그런 취재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이나 그런 의혹 같은 것들이 이 범죄 행위를 정당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요거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이제 좀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이 사건이 윤석열 총장을 향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동훈 네. 예. 전 대변인인데 그쪽에 지금 처음에는 이게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나 이거 여권이 정치 공작을 나한테 한 거다. 그러면서 Y를 치면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뭐 본인에게 얘기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도대체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정황상 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왜요? 들고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하는 네. 말 자체가 네. 구체적이지 않고요. 구체적이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까지 저기 사건이 진행된 그런 과정을 보면 네. 이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의 대변인이 됐다가 네.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만 네. 사실 이제 뭐 일신상의 사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뭐 경질된 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했는데 네. 만약에 윤 후보 쪽에서 이것이 정말 뭐 그런 식의 여건이나 뭐 이런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때 바로 문제를 삼았어야 될 거예요. 아, 그때. 예, 근데 그때 사실 지나고 이제까지 조용히 있다가 수산업자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그 전 논설위원이죠. 그분과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도된 이후에 갑자기 나와서 사실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반응들이 뒤늦게 사실은 임금병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만한 그런 정황이 오히려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서 좀 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말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니까 아주 문제다라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하고는 관계가 없고 잘 모르니까 이제 확인해봐야 된다 이랬다가 또 다시 어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본인의 뭐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이 사건을 크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아직 어떻게 봐야 돼요?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판단을 예, 못 판단을 잘 하겠어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다른 이슈들이나 이런 거 대응하는 것도 네. 약간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황상 이게 그 논설위원 이 논설위원 말이 맞는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네. 드는 사실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바로 이거는 그렇다면 넘어갈 수 없다고 그렇죠. 했다가 다시 또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 약간 좋지 그런 않네요.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 피해 사실 공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네. 박범계 장관도 얘기를 한 게 네.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일이 6월 29일이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날 이런 일이 터졌다. 지금 이동훈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윤 전 총장 여기 힘을 실어주고 네. 있고 이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것이 피해 사실 공표하고 이게 이제 연결되는 연결 직접 연결될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피해 사실 공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알 권리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네. 뭐 알 권리가 사실 저기 뭡니까 헌법학 이쪽 연구하시는 분 쪽에서는 좀 논란이 많은 권리긴 합니다. 한데 뭐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네.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피의 사실 공표가 남발되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는 차단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우리 훈이양계님 검사방에서 공문 가지고 나온 기자도 있던데 앞으로 이런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알 권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네. 같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어땠었습니까? 정말 해야 될 얘기도 많고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응원과 비판 메시지도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출 생활 백신. 천리길도 마스크 밀착 착용부터.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나는 산책한다. 고로 거리 둔다.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입니다.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피곤하지? 아이, 준비.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외로움을 알리는 신호. 요즘 안 보이시네. 도움을 바라는 신호. 무슨 일 생겼나? 할머니,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당신이 외면하면 이 신호는 꺼질지 모릅니다. 고맙다.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